take what you must, rest is all mine. Ooh, I can take away what I didn't say. 안녕하세요. 따뜻한 커피가 있는 황명희의 드림카페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해 계획을 세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버리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다들 그렇게 지내고 계신 거죠? 이렇게 1월 한 달이 덧없이 지나버리고 나니 내 앞의 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1분 1초를 하루하루를 조금만 더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 시간을 서성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끔은 왠지 모를 쓸쓸함이 덮쳐오는 나의 마음을 많이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싶네요. 정세연이 부르는 안아주기 들어볼까요?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도림역입니다. 합정 을지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내선 순환 열차를 푸른 하늘 위 붕붕 떠 있는 검은 바닷속 멍멍해지네 희망 한 다발 동동 구르네 슬픈 한 덩이 똘똘 뭉쳤네 그대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대 마음속에도 소망이 있나요 그대 다리는 함께 걷고 있나요 그대 두 팔을 펼쳐보아요 푸른 하늘 위 붕붕 떠 있는 검은
It's nothing personal. I draw the blinds. They don't need to see me cry. 올해 104세인 1920년생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새해 소망이 시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승강기를 기다리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선생님, 정말 100세 넘으셨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어 어머니께서 알려준 나이니까 맞을 겁니다. 라고 답했더니 노인은 저는 92세인데요. 라면서 갔는데 자기 나이와 비교해 교수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90을 넘긴 건 확실하다고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80대에 아내를 보내곤 집이 비어있는 것 같더니 90에 안병욱, 김태길 교수와 작별한 후에는 세상이 빈 것처럼 허전했고 어느새 100세를 넘겼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세가 넘어 제주나 부산으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난처한 일을 겪었는데 세 자리 숫자는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아서 기계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02세로 나오기도 하고 탑승권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넘어지거나 길을 잃을까봐 주변에서 외출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몇 년 전 KBS에 출연하였는데 대담자가 혼자 오래 사셨는데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색해서 생각은 간절하지만 요사이는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다. 2년쯤 후에 신문에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광고를 낼 작정이라고 했더니 모두들 웃었다고 합니다. 100세 전까지는 누군지 모르는 할머니들이 정말 그 신문 광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100세가 한계였는지 이후로 모든 할머니들이 다 떠나버렸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연말 문학인들이 모이는 남산 문학의 집 서울 행사에서 좋아하는 윤동주의 시를 낭송했습니다. 머지않아 삶을 마감하는 문을 열어야 할 때 여러분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낭송회에서 새해 소망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나도 여러분과 같이 시를 쓰다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100세를 넘기며 나 자신을 위해 아름다움을 찾아 예술을 남기는 여생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있는 인생이 더 소중함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시다운 시를 쓰지 못하면 산문이라도 남기고 싶은 내 새해 소망은 시인입니다. 100세가 넘으면 1년이 과거의 10년만큼 소중해집니다. 이상은 김영석 교수의 글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꿈을 갖고 목표를 이루려는 교수님이 너무 멋져 보이네요. 진작 연애도 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가져봅니다. 어쩌면 그런 연애를 하셨으면 더 빨리 시인이 되셨을지도 모르죠. 그런 빛이 나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김호중이 부릅니다. 빛이 나는 사람. 내가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때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거친 세상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 혼자라 느껴질 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그대가 있어 숨을 쉰다
걸음으로 잊지 않은 사람 잊지 않은 사람 때론 하늘 아래 홀로 있는 외로움 비춰주는 사람 바로 그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때론 하늘 아래 홀로 있는 외로움 비춰주는 사람 바로 그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시 읽는 마을 분립 문자 이상옥 사과를 탐하고 별을 탐하고 초승달 어스름을 탐하고 젖은 실루엣을 탐하고 종달새를 탐하고 푸른 글을 탐하다. 중국 고도 서안의 고루 맞은편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광장 계단을 오르는 이국 소녀의 어깨 위로 흐르는 강물처럼 생의 은유가 반짝인다. 분립 문자란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뜻으로 언설과 문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과 틀에 집착하거나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불교 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리는 언어나 문자, 논리를 초월해 있다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아마도 시인이 분립 문자라는 제목을 쓴 것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시인의 느낌과 감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따뜻한 편지 2539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체로키 인디언과 두 마리 늑대. 북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언 중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마음의 균형을 바로잡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해서 온순하고 사랑스럽고 늘 기뻐하며 희망에 차 있단다. 반면 다른 한 늑대는 악해서 화를 잘 내고 질투랑 욕심이 가득해 우월감에 빠져 살고 있지. 두 늑대는 서로 먹잇감을 차지하려고 이를 갈며 싸우고 있단다. 호기심 가득한 손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안에도 늑대가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요?
손자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그러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대신 나쁜 늑대라고 굶주리게 놔두지는 말거라. 나쁜 감정을 궁지로 몰아넣기보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롭기 때문이란다. 사람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도 같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마음의 습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착한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지 결정하는 건 오롯이 나 자신입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 인생의 옷감은 선과 악이 뒤섞인 실로 짜인 것이다. 셰익스피어. 그때 그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1995년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2008년에 공개된 미국 독일 합작의 로맨스 드라마 영화이며 스티븐 돌드리가 감독, 데이비드 헤어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케이트 윈슬렛과 레이프 파인스 그리고 젊은 배우인 다비드 크로스가 출연했습니다. 개봉에 앞서 사망한 영화 제작자들인 앤서니 민길라와 시드니 폴락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난 뒤 1958년의 서독 노이슈타드에서 어느 날 고등학생 소년 마이클은 수업이 끝나고 하교하던 중 길거리에서 아파서 쓰러지고 지나가던 여인 한나는 그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집에서 한동안 알아누웠던 마이클은 며칠 뒤 건강을 회복하고 한나의 집을 기억해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갔다가 그녀와 동침하게 되면서 한나와의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한나의 집을 드나들며 마이클과 한나의 관계는 깊어지고 한나는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이클은 한나에게 여러 책을 읽어주고 한나는 책을 들으며 공감하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며 책에 집중합니다. 그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전차 검표원으로 일하던 한나는 관리직으로 승진하게 되지만 어쩐 일인지 그녀는 돌연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마이클과의 관계도 정리할 것을 결정합니다. 마이클과 마지막 하룻밤을 보내고 한나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리고 마이클은 한나가 사라지자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8년이 흐른 1966년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같은 과 친구들과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나가 피고들 중 한 명으로 불려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나는 과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감시하는 친위대 교도관으로 일을 했던 죄로 재판에 불려나갔던 것이죠. 재판에서 한나는 어린이 유대인 수감자들을 불러 모아 간식도 조금 주고 밤마다 그녀 옆에서 책을 소리내서 읽어주게 하며 다정하게 대했는데 수용소에 자리가 없을 때 다른 곳에 보낼 인물로 자신이 돌봤던 어린이 수감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이클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그곳의 아이들은 한나를 그나마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잘 따랐으나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 그녀가 당시 감시하던 교도소에 불이 났음에도 수감원들을 풀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것이 나의 직무였기 때문이라며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한나를 보며 마이클은 좌절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재판관과 다른 배심원들 및 관람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한나와 같이 기소된 다른 전범들은 이런 한나의 순진함을 악용해 그녀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자 이 일은 전부 한나가 보고서로 지시하고 서명한 일이었다고 모함하고, 이에 당연히 한나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글씨체를 그 보고서의 글씨와 비교해야겠으니 한나에게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한나의 피체를 비교하려는 재판관의 시도에 한나가 불복하자 마이클은 예전의 상황들과 종합하여 한나가 문맹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문맹임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한나는 보고서가 자신이 쓴 것이라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한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들으며 무기징역에 처해져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마이클은 이 상황을 바꾸려고 마음먹지만 한나의 자존심이 걸린 한나 스스로의 결정임을 깨닫고 포기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결혼과 이혼을 거쳐 딸 하나를 둔 아빠가 된 그는 한나를 떠올리고 옥중 수감되어 있는 한나에게 책 내용을 녹음하여 소포로 보내고, 한나는 그가 녹음해서 보낸 책을 빌려서 글자를 맞춰가며 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한나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조기 출소하게 되는데, 교도소 측에서는 그녀가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고아 출신이기에 출소 후에 갈 곳이 없다며 유일하게 한나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냈던 마이클에게 연락하여 한나의 향후 거취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출소일을 며칠 앞두고 마이클은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수십 년 만에 한나와 재회하게 됩니다. 다 늙은 아저씨가 된 마이클을 여전히 꼬마야 라고 부르며 반가워하는 그녀 역시 이미 할머니로 변해 있었습니다. 잠시 재회의 감격을 나눈 후 마이클은 한나에게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느낀 게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한나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며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이클은 한나의 대답에 변한 게 없다고 비판하며 실망합니다. 마이클은 한나가 한 말이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채게 됩니다. 추억을 공유했던 상대이자 유일한 지인으로 남은 마이클마저도 그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자 한나는 크게 좌절하고 끝내 자살을 선택합니다. 출소하는 한나를 데리러 간 마이클은 이 사실을 알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죽기 직전 남겼던 유언대로 그녀가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섰던 여성인 아우슈비츠에서 한나를 잘 따랐던 소녀들 중 한 명이었던 유대인 여성을 찾아가 한나가 사실 문맹이었으며 당시 판결이 잘못됐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죠? 불쌍하니까 이젠 용서하자고? 카타르시스를 원하시면 다른 곳에 가세요. 라고 쏘아붙이며 한나가 문맹이었다 한들 그녀의 행동이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한나의 유언대로 그녀의 유품을 유대인에게 건네주는데, 그것은 그녀가 그동안 모아놓은 약간의 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한나는 참회의 뜻으로 자신의 돈을 아우슈비츠 피해자들에게 기부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상자를 본 그 유대인 여성은 매우 놀라워하며 내가 어린 소녀일 적에 가지고 있던 상자랑 흡사하네요 라고 말하더니 상자에 담긴 돈을 꺼내 마이클에게 돌려주며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이 상자만 받죠 라고 합니다. 결국 마이클은 그녀와 합의하에 그 돈은 문맹들을 위한 교육단체에 기부하기로 합니다. 그 여성은 비록 한나의 죄는 용서할 수 없었으나 그 죄가 한나의 악함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문맹으로 인한 사회 인식과 순진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기로 합니다. 그 후 마이클은 한나를 이해하게 되고 이는 마이클에게 타인과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딸을 한나의 무덤에 데려가 묘비를 보여줍니다.
한나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딸에게 그는 한나와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1월이 후다닥 지나고 나자 어떤 분이 1월이 지나면 1년이 다 지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년 1년을 생각해 보니 새해가 되었다고 부산 떨던 기억만 남아있고 연말이 되었다고 송년회를 한다고 수선 떨던 기억만 남아있네요. 그렇게 1월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나머지 시간은 기억에도 없을 정도로 후다닥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찬바람을 쐬었더니 눈가에 주름살이 많이 생겼다면서 성형을 해서 눈가 주름 좀 펴면 좋은 영감 하나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하시길래 그저 웃었는데요. 그분 연세가 80이던가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 자세라는 것을 얼마 전 KBS 황금 연못 프로그램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78세의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외로워서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인데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같이 살려나 했더니 사돈댁에서 손주 낳으면 봐준다고 해서 같이 못 살고 막내 아들 결혼할 때 같이 살려나 했더니 아들이 같이 살고 싶은데 하고 뒷말을 흐리기에 같이 못 살겠구나 알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남자친구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싱글 여러분, 여러분도 꿈을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져보시라고요. 황명의 드림카페는 여러분의 2024년을 응원합니다. 드림카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de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c'est pour toi, je te dis.